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본인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돼야 된다. 엽기적인 행각이다. 이렇게 총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정미영 의원님. 근데 불법 사찰로 규정했단 말이죠. 국민의힘이. 근데 법대로 했으니까 영장이 나왔으니까 공수처는 집행을 한 걸 텐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걸 불법 사찰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 어느 아파트 그 큰 동이 있는데 그 동의 한 집에서 예. 그 절도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수사하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고 치면 그 공수처는 그 아파트 전체에 살고 있는 각 동에 그 아파트 호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하겠다고 전부 다 보낸 거예요. 피의자로 다 그런 입건해서. 셈이다. 예. 이게 그런 셈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사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혹은 그 아파트 동 전체에 살고 있는 분들, 그 절도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예.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본인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의자로 부르면. 그게 수사를 열심히 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영장을 만약에 발부받았다, 그 사람들 수사할 때, 그러면 그건 불법이겠죠. 뻔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할 때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요, 예. 최소 한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규명을 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일단 과거에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준들을 아예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전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파트로 비유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115호면 115호만 절도 사건에 연관돼 있다면 거기만 뒤져야 되는데 그렇죠. 뭐 몇 동 전체를 네, 모든 주민을 네. 한 것 자체가 네. 불법이다. 예, 예. 그러면 불법이라고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내주지도 않아요. 예를 예.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엽기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에서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좀 의아한 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 캠프의 70, 80%가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통신 수사에 대해서는 이골이 날 정도로 하셨을 거예요. 수백만 건을 하셨겠죠. 아하. 그러면 통신 수사라는 것은 수사 대상자의 관련자가 통화했던 내용들을 쭉 해서 통신 조회를 하고요. 거기서 불필요한 건 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얻습니다. 거기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도적으로 뭐 인권연대나 이런 데서는 인권적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자. 통신자료가 예. 너무 무차별적으로 검찰에서 남용이 돼왔다. 이게 지금 쭉 그동안 한 10년 동안 논의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걸 한 줄 읽어드리고 싶은 게 언론 기사인데 조선일보가 2017년, 18년도에 윤석열 후보께서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예. 홍준표 당시 의원의 수행비서를 통신자료 조회를 합니다. 예. 그래갖고 홍준표 후보께서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하.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은 그냥 정당한 절차에 있어서 단순하게 검토한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당시에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수사의 한 수단이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하기보다는 통신조회 이런 부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 윤석열 후보나 캠프에서도 검찰 출신으로서 통신조회라는 게 통신수사의 한 수단인 걸 알면서 예전에 검사 시절 많이 그렇죠. 했었는데.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수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정쟁을 하는 거죠. 사찰로 뛰어나야 아하.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고, 그게 이제 그걸 흔들어야 정치적으로 이득 얻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너무 불법 사찰로 뭐라고 좀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대변인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건 또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본인들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정보 조회 다 하더니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건, 근데 과거에 이렇게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정보 조회를 한 적이 있는지,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은가 해서요. 근데 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고발 사주에 연루된 적도 없죠. 아하.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으로서 손준성, 김웅, 한동훈 이렇게 된 고발장을 넘겼다는 부분들이 디지털 자료로 돼 있고, 그걸 예. 공수처가 수사하잖아요. 관련이 돼 있는 적이 없으니까 최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수처는 수사 대상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신 자료를 한 것이고,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거는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뭔가 좀 흔들어 보고 싶은 알겠습니다. 그런 저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2년 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주도했었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공수처의 이
사찰 논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사찰로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고요. 오랜 동안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수사와 관련된 여러 자문 또 저희들이 축적하고 있는 수사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었다. 그리고 수사 현안이나 존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서는 수사 관련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 장관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보면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그 집권자들이 의회와 언론을 장악한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해서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독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우려를 하죠. 혹시 박범계 장관이 그 어쨌든 뭐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어쨌든이라는 단어에 참 뉘앙스가 좀 새삼스러운 것 같고 혹시라도 사법부를 통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의 정치 사찰을 진행한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데 왜냐하면은 많은 법조인들이 어떻게 이 영장이 나왔을까 의문을 갖는데 무슨 이유냐면은 언론인은 분명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다가 통화가 연결돼서 조회를 한다면 뭐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소한 기자 2명을 대상으로 기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니 어떻게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느냐 이게 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그 자체는 합법일지 몰라도 애초에 그 영장을 낸 거 자체가 불법적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느 판사가 이 영장을 발부했을까? 우리가 중요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혹시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가 발부한 건 아닐까 이런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데 특정 판사에 대해서 무더기로 영장을 제출하고 그냥 그 판사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은 찍어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수처 문제와는 또 별도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시와 또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반드시 조사도 하고 소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장을 통한 집행이었다. 박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사 현안이나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기존 입장 외에 수사 진행 방향이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사찰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미경 의원님과 이승훈 변호사님 두 법조인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이렇게 무더기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건 일명 카카오톡 그러니까 SNS에서 단체 대화방의 참여자를 번호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저희가 쉽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추론을 해보자면 통신 영장을 받으려면요. 보통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체적으로 이걸 적시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카톡에 우리 대화방에 있잖아요. 예. 카톡방에. 그럼 만약에 거기 10명이든 20명이든 카톡방 안에 있으면 그 카톡 대화방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거 다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하.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그건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 유무와 연관된 그 적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카톡 대화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한 사람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통신 조회를 한다는 그거야말로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물론 구체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그거 자체로 지금 이거 나오는 카톡방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로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해서 영장으로 집행을 해서 받은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하니까 대화 내용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화 내용은 확보가 안 되고 2, 3일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만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른 사람 전화번호는 알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인 줄 알고 범죄 혐의자만 구별이 된다면 범죄 혐의자만 받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일단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민간인인지 모르니까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고발장을 조성은 씨 줬던 김웅원 그리고 이 고발장을 받았던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아마 포함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수사 대상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조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왜 윤석열 후보와 부인까지도 통신 조회를 했냐 참담하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고 부인 같은 경우는 코바나 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변호사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셔서 이게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일부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 조회한 거 혹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주장한 탈북단체 member들까지 조회한 것도 그들이 민간인지 모르고 그냥 다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가족인 줄 알면 조회를 하지 않죠. 예. 탈북자 단체라고 하면 조회를 하지 않죠. 모르니까 일단 조회해서 이게 범죄 혐의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범인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민간인 사찰은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을 좁히는 건 공수처의 능력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있는데 그거 받으면 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그리고 통신조회가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의해서 전기통신사업법 다시 개정해서 더 축소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판검사를 수사한다는 거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이러려면 공수처를 없애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야당에선 공수처의 이 통신조회 논란, 사찰 논란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는 말이 없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내로남불도 정도껏 하십시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 의심자의 통신, 개인, 정보 등의 수집을 규정한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 당시 사찰공화국이라고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 조회를 공개하며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 후보가 공수처 등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야당의 논리는 저거거든요. 서 대변인.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집중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세 발의 피일 뿐이고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 근데 지금 이번에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왜 그러냐? 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침묵하지는 않고요. 뭐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저희 후보한테 물어보면 말씀을 하겠죠. 기자들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당연히 불법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근데 이게 불법 사찰을 규정을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줄곧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는 서로 간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물론 이제 검찰 출신들이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방법은 말씀한 대로 이름을 특정하면 사찰이 되죠. 그런데 그 수사 대상자의 핸드폰을 보고 거기에 통신 기록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하다 보니 나중에 그 번호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게 드러나서 이 수사 대상에 관련이 있냐를 해서 버리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통신 수사의 기법 자체를 제도 개선을 하자. 이게 훨씬 더 여야가 좀 더 좀 생산적인 논쟁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있어서 뭐 불법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과하니까 좀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그리고 그의 부인까지 지금 통신조회 대상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움직이는 얘기 만나봤고요.